이재명 대통령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뭔가 자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속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요즘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이루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정부가 8.13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늦게 발표한 거죠. 역대 정부는요, 정부 출범할 때, 그러니까 역대 정부라는 것은 이제 보수 정부입니다. 보수 정부가 출범할 때 공급 대책을 전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곧 공급이 될 거니까 내가 무리해서 집을 옮길 필요가 없겠다, 살 필요가 없겠다 하면서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켜 왔었고, 그 덕분에 보수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실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KB 부동산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통계인데요. 매매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1년차 때 11.6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는요 1.78%, 고작 1.78%가 상승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요 1.44%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또다시 껑충 뜁니다. 9.41%가 상승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다시 또 안정기로 돌아서면서 뚝 떨어집니다. 8.5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니까 1년 차 만에 어떻게 됐죠? 14.73%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올라간 것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독 급하게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좌파 정부랑 뭐가 다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공급 대책을 처음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10년 만에 500만 호 공급하겠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150만 호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실행을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빨리 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겠네. 내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차근차근 집을 준비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심리가 전부 다 안정세로 돌아서지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섭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1.44%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하락했을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는요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공급 대책을 굉장히 크게 내놨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박근혜 정부가 또 공급 대책을 내놓게 되면 너무 공급 과잉이 돼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집값 전체가 너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내세운 공급 대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그런 기준을 유지했었고, 그리고 공급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 공급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수 정권, 두 번의 보수 정권에서는요 집값이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뚝 다시 올랐습니다. 푹 올랐습니다. 다시 윤석열 정부 때 뚝 떨어집니다. 자, 윤석열 정부 때를 어떻게 잡았느냐? 역시 공급 대책을 취임하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 사항이도 했었죠. 자, 어떻게 했느냐면 5년 동안 수도권에 156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서울에는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 차에서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에 동요가 없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었죠. 자, 그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려 15%포인트 가까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 공급 대책을 발표를 안 했거든요. 지금 와서 8.13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거 1년 지나서 발표하는 거죠. 너무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집값 뛰지 않았을 겁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규제하고요. 각종 증세를 통해서 집주인들한테 부담을 줬고요. 그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죠? 본인이 받은 정부의 부담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세입자한테 전가하게 되면서 세입자들도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을 내놓으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수요를 억제하면요 공급은 놔둬야 됩니다. 왜?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공급되더라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요를 억제시켰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은 수요 억제하는 정책을 핍니다. 대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공급을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뒤늦게 와서. 공급, 집이 많이 생겨도요. 살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장에서 많이 제품을 찍어도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물건을 못 사는데 그게 매대에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예를 들면요.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지 않고 제자리에서 자동차가 심하게 요동만 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충분한 공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아마 시장에서 가격 상승의 기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충분한 공급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면서 빨리 집을 구하려고 하고 근데 그 심리를 풀어주기는커녕 대출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불안하게 이도 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들 여론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노노.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울 재건축 했을 경우에 기존에 평균 817가구가 있다고 치면요. 그게 재건축을 통해서 약 1200가구로 증가한다. 즉 46.8%가 증가한다는 게 실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재개발했을 경우에는요. 기존에 평균 1100가구가 있으면은 약 1200가구가 된다. 즉 6%가 증가한다는 것도 실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공급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밑에서 공무원들이 이 보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 보고를 받아놓고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숨통을 터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낸다는 거. 이거 굉장한 시장의 왜곡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만 5천 가구가 순증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뭔가 자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속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세계 때문에 지금 애먹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8.13 대책을 내놓으면서 닥치고 공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금 증세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했으면요. 계속 그 정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OECD에서도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동시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OECD 회원국가의 기존 공고사항인데 이것을 거꾸로 국제기구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정책을 처음 입안했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김용범 정책실장,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 증세 같은 정책에 대해서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지를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꿀 수 있겠다, 시정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증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증세 저항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실제로 서울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뭐라고 했느냐면,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죠.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로 100%로 조사했는데요.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얼마냐 했더니 29.5%, 30%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임기 1년 차 만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나타낸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문에 그나마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은 40%를 방어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죠? 지금 40%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같이 민주당도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과 함께 떨어질지, 아니면은 이것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지금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